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라요 바이카노 vs 레알 오비에도.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주도권과 세컨볼 경합에서 어느 쪽이 더 오래 에너지를 유지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요는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미들블록과 짧은 빌드업으로 경기 리듬을 조절하고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측면 공격 비중을 높이며 중앙 진입 루트를 열어가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알바로 가르시아가 왼쪽 터치라인을 따라 깊게 내려가다가 수비가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순간 컷백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 거리가 벌어지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때 28라존이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있게 침투하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슈팅 선택지가 열릴 수 있다. 반대쪽에서는 호르헤데 프루토스가 직선적인 스프린트와 크로스로 상대 풀백을 흔들어 놓고 두 번째 상황에서 28라존과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오비에도는 알렉스를 향한 전방 연결과 차이라의 킥을 활용한 세컨드 찬스를 통해 역습 기회를 만들고자 하겠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세컨볼 경합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콜롬바토가 전개축을 잡으려 해도 라요가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춰 들어오면 전진 패스각이 막히고 측면으로 공을 내주는 수동적인 선택이 반복될 수 있다. 라요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후반 중반부터 알바로 가르시아와 호르헤데 프루토스의 측면 돌파 빈도를 끌어올려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쪽에서 여러 번의 세컨더 슈팅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더블 볼란치와 이선 자원들이 미리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점유해두면 튀어나오는 공을 선점하며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오비에도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경우 엘리트급 마무리 자원이 아닌 이상 알렉스에게 전달되는 공 자체가 줄어들면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라인을 끌어올려 중원 싸움을 시도하면 뒤쪽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알바로 가르시아와 28라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교체 자원에서도 라요는 후반에 측면과 이선을 동시에 갈아줄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알바로 가르시아의 침투와 28라존의 박스 안 움직임이 막판까지 힘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스코어가 벌어졌을 때 흐름을 확 바꿔줄 카드가 제한적이라 결국 초반 균형이 한번 깨지면 다시 맞추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요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반복 패턴을 통해 슈팅 볼륨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 전체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라요의 교체 카드와 측면 집중 공세가 누적되면서 오비에도 수비 라인이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구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 빌라 vs 첼시. 이번 맞대결의 출발점은 후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압박을 벗겨내느냐이다. 아스톤 빌라는 센터백을 넓게 벌리고 틸레만스를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보내면서 첫 패스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첼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와도 틸레만스가 한번 방향을 틀며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전환하는 순간 부엔디아와 측면 자원들이 바로 전진 패스를 받아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부엔디아는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는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첼시 더블 볼란치 뒤쪽과 센터백 앞 공간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노리며 움직일 것이다. 이 구간에서 한번 패스를 끊어내면 곧바로 와킨스의 뒷공간 침투와 연속 슈팅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첼시는 콜 파머를 통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며 엔소가 전진 패스를 통해 압박을 끊으려 할 것이다. 다만 풀백까지 동시에 올라서는 패턴이 반복되면 볼을 잃은 직후 왼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넓은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아스톤 빌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볼을 탈취하는 즉시 부엔디아와 틸레만스가 수직 패스를 선택해 와킨스 혹은 이선 침투 자원에게 곧바로 연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첼시 수비 라인은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박스 앞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는 장면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특히 아스톤 빌라는 최근 후방 빌드업 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진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기에서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하더라도 어느 순간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첼시 입장에서는 파머와 델랍의 개인 기량으로 순간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엔소가 커버해야 할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박스 앞 공간이 비어 아스톤 빌라의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 찬스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톤 빌라의 빌드업 패턴은 더 익숙해지고 상대 압박 타이밍을 읽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그에 비해 첼시는 전방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늘어나며 라인 유지와 전원 수비 품질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후방 전개 구조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세컨볼 관리까지 포함한 전술 완성도 측면에서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준비된 그림을 갖고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자신들이 설계한 전개 패턴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구현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의 크기만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이턴 HA vs 아스날 FC.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의 형식을 띠더라도
실제 승부의 방향은 누가 상대 빌드업을 먼저 차단하고 위험 지역에서 볼을 훔쳐내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은 평소처럼 센터백과 수미를 활용한 짧은 패스로 전개를 시작하며 루터에게 공을 붙여주고 미토마와 고메즈를 통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파고들려 할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하고 아스날이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가늠하는 탐색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 아스날이 중원 라인을 한두 번 끌어올려 강한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브라이튼의 빌드업 라인은 뒤로 물러서면서도 패스를 고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스가 하나씩 쌓일 위험이 커진다. 공격 진영에 배치된 아스날의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주변에서 2차 커버까지 조직적으로 들어가며 공을 빼앗기 시작하면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리지 못한 채 뒤에서만 공을 돌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루터가 전방에서 고립되고 미토마도 깊숙한 지역까지 올라갈 타이밍을 잡지 못해 측면 돌파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아스날은 공을 탈취한 즉시 웨데고르가 전개 스위치를 켜고 요케레스의 뒷공간 침투와 사카의 안쪽 침투를 동시에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브라이튼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라인이 동시에 앞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 생기면 박스 앞측면 경계 지점이 열리면서 아스날의 이선 슈팅이나 컵백 상황이 연달아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아스날은 세컨볼 경합에서도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성향이 강해 브라이튼이 겨우 걷어낸 공도 다시 웨데고르나 삼선 미드필더 발밑으로 떨어지며 공격이 재차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미토마의 개인 능력과 루터의 마무리를 믿고 역습 한두 번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이어지면 전환 자체를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이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 한두 번으로 균형을 흔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회수 위치와 공격 시작 지점을 감안하면 아스날 쪽이 훨씬 더 많은 유효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이 매치는 브라이튼의 빌드업이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스날의 전방 중원 압박이 이를 출발선에서 끊어버리느냐의 싸움이고 전환 속도와 압박 완성도를 기준으로 보면 아스날이 유리한 쪽에 서 있다고 보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풀럼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공을 더 오래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타이밍에 속도를 바꾸고 어느 공간을 물고 늘어지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3-4-3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면서 케어니와 윌슨을 축으로 전반에는 짧은 패스 위주의 전개로 웨스트햄 중원을 옆으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라울 히메네스가 중앙에서 등지고 받아 떨어뜨려주면 윙백과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웨스트햄은 보엔의 속도와 카스텔리아노스의 마무리를 활용한 직선적인 전환 공격으로 맞서겠지만 중원에서 공을 잃는 순간 풀백 뒤 공간이 한꺼번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풀럼은 전반에 상대를 끌어올린 뒤 후반에는 윌슨의 간결한 롱패스와 대각 패스를 통해 한 번에 전환하는 패턴을 늘리며 뒷공간과 박스 근처를 동시에 공략하려 할 것이다. 케어니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템포를 늦추다가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줄기를 바꾸면 웨스트햄 6번 8번 지역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히메네스와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보엔 쪽에서 역습 한두 번만 제대로 풀려도 실점 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풀럼 백스리가 숫자를 맞춰 서 있을 경우 크로스 이후 세컨볼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올 여지가 크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 파울이 늘어나는 순간 풀럼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히메네스를 타깃으로 한 제공권 공략과 세컨볼 슈팅으로 추가 찬스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템포 조절 능력과 전개 방식의 다양성, 그리고 박스 안 완성도까지 감안했을 때 풀럼 쪽이 경기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맨체스터시 vs 노팅엄 이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시티가 공을 오래 소유하며 노팅엄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고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을 통해 측면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전반 초반에는 맨시티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노팅엄의 두 줄 수비를 좌우로 흔들고 홀란드가 박스 안에서 수비 라인을 눌러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때 베르나르두 실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면서 한 번은 측면으로 벌리고 한 번은 중앙으로 찔러 넣는 패스를 반복해 노팅엄의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간격을 조금씩 벌려놓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상황에 따라 터치라인 쪽으로 폭을 넓혀주거나 안쪽으로 파고들어 두 번째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은 전반에는 더블 볼란치를 깊게 내리고 사이드 미드필더까지 라인을 낮춰 최대한 박스 근처에 인원을 두는 방식으로 버티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 구간에서는 깁스 화이트가 수비와 공격 사이를 오가며 볼을 따냈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해 허드슨 오도이나 이고르 제수스에게 역습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맨시티는 굳이 빠른 템포로 모든 공격을 마무리 지으려 하기보다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계속 뛰게 만들고 후반을 위해 체력 차이를 준비하는 운영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후반 60분을 전후로 맨시티가 교체 카드를 활용해 신선한 측면 자원을 투입하면
터치라인을 타고 치고 나가는 스프린트와 안쪽으로 파고드는 컷신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노팅엄 풀백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후반 70분 이후에는 맨시티의 측면 돌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낮은 크로스와 컷백이 박스 안으로 연달아 투입되면서 노팅엄 수비 라인은 골문 안쪽으로 점점 더 말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컨드 라인에 위치한 중원 자원들이 박스 바깥에서 리턴 패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슈팅이 막혀도 두 번째, 세 번째 마무리 찬스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반대로 노팅엄은 장시간 수비에 매달리며 뛰어야 하는 구도가 반복되다 보면 후반 드롭볼을 따낸 이후에도 전방으로 올려줄 힘이 떨어지고 이고르 제수스와 허드슨 호도이의 역습 가담이 점점 늦어지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한 번 선제골만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점유를 통해 경기 속도를 통제하면서 노팅엄이 라인을 올리도록 유도할 수 있고 라인이 올라간 뒤에는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노리는 공격 루트를 가동할 수 있다. 노팅엄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공격 숫자를 늘리는 순간 중원 앞뒤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맨시티의 교체 자원과 홀란드가 번갈아 파고들며 추가 득점을 노리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반의 점유와 후반의 교체 카드라는 맨시티 특유의 운영이 그대로 드러나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 후반 70분 이후에 경기 흐름이 맨시티 쪽으로 완전히 기울 공산이 커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함부르크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높게 올라간 함부르크의 중원 압박 라인과 알레스 가르시아가 지휘하는 레버쿠젠의 전진 패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동시에 가동해 상대 빌드업을 흔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다운스와 로콩가가 전진의 볼을 따내는 장면, 파비오 비에이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원 압박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두는 바람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 결과 수비 블록 앞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공간은 딱 알리스 가르시아가 서서 전진 패스를 뿌리기 좋은 지점이고 레버쿠젠은 가르시아가 이 지역에서 볼을 잡는 순간 테리어와 틸만이 동시에 박스 근처로 움직여 슈팅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한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 경기 내내 여러 차례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은 빌드 없이 뒤에서부터 짧게 풀어나가다가도 필요할 때는 가르시아의 롱패스로 한 번에 진영을 전환하며 함부르크의 압박을 헛돌게 만드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전방과 중원을 동시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한 번만 압박 타이밍을 놓쳐도 수비라인 앞이 텅 비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위험한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레버쿠젠은 일정상 하루 더 긴 휴식을 확보한 덕분에 후반에도 미드필더와 윙백의 왕복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반면 함부르크는 전방 압박과 전환 수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심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파울로 위기를 끊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두 번째 볼 처리에서 밀릴 수 있고 박스 근처 파울로 인해 가르시아의 킥을 허용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전술적인 구조, 체력 회복 상황, 전진 패스 퀄리티를 종합하면 레버쿠젠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유효 슈팅과 찬스를 가져갈 구도다. 그래도 함부르크가 홈에서 초반 기세 싸움을 걸어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찬스의 질을 놓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레버쿠젠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그림이 더 설득력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높게 올라간 압박 라인이 만든 빈 공간을 전진 패스에 강점을 가진 이선 플레이메이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맨체스터 유 이번 경기는 단순히 슈팅 숫자가 아니라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자주 점유하느냐가 판세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볼테마드를 향한 전방 타깃 패스와 고든의 좌측 침투를 축으로 앞쪽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 초반 기세를 가져오려 할 것이다. 토날리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좌우로 전환해주는 구간에서는 뉴캐슬이 상대 진영 깊숙이까지 전진하며 크로스를 연달아 올리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일수록 공을 잃었을 때의 위험도 동시에 커진다. 포백이 한 번에 올라간 상황에서 볼을 뺏기면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뒤의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역습에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 맨유는 초반부터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도르구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옆 하프 스페이스 지점을 꾸준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2대1 원투 패스와 세 번째 러너의 침투는 뉴캐슬 포백이 박스 안만 좁게 지키려는 순간 옆 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은베모가 반대편 채널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세컨 찬스 상황을 노리면 박스 앞옆에서 연속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중원 싸움에서도 맨유는 더블 볼란치를 통해 뒤를 받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자유도를 부여해 뉴캐슬의 중앙 압박을 한 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패스 루트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뉴캐슬은 전방 압박 이후 라인 복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수비와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맨유 쪽으로 기울 것이고, 맨유 선수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월하게 경기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결국 이 매치는 뉴캐슬의 전방 에너지와 홈 분위기보다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박스 주변에서 콤팩트한 연기를 완성할 수 있는 맨유의 구조적 강점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